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수락연설에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중도 보수 확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5월 1일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와 한덕수 출마 여부가 향후 대선 판도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뉴스 24 대선 기획 특집 여의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네. 끝내줍니다. 예, 네, 이렇게 표현한 게 나을 것 같아요. 날씨는 참 좋은데 대선 판도는 좀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이 그런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정해졌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역대 최고 득표율 89.77%를 확보를 하면서 압승을 거뒀죠.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다음 날 현충원을 참배를 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수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지요.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때의 환경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고 이른바 보수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반응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예. 굉장히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많던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 확정과 함께 중도 보수 확장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부터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예, 지금까지 이 후보의 후보 수락연설 같이 보셨습니다. 김 대변인님, 민주당 경선 과정 조금 밋밋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쭉 지켜보셨을 텐데 민주당 경선 과정 총평 한 줄 평가로 부탁드릴까요? 당심과 민심 역시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은 이번 조기 대선이 확실한 정권 교체를 바꿔달라는 그런 국민의 열망이 작동된 것이다라고 보이고, 네.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셨던 김동연, 김경수 두 분의 후보 역시도 이번 정권 교체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확실한 당내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죠. 이변에 의한 이변을 위한 네. 이재명 총통 후보 추대식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은 경선이었지만 사실상 이재명 변호사인 이재명 후보. 제가 이변이라는 게 이재명 변호사님을 이재명 대표 후보가 변호사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로 90%에 가까운 지지로 지금 거의 제1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지 부정적인 역할을 할지는 평가는 변론으로 어쨌든 압도적인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이자 아니면은 걱정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청명한 날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되면서도 내부적으로 좀 삐그덕삐그덕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약간 부러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골프도 18홀 가서 장갑 벗어봐야 한다라고 하듯이 아직까지는 모른다.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여러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표율은 60.5%, 국민 여론조사도 89.21%, 이 무당파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여기 중도층도 포함이 됐을 것이고요. 9대명, 5대명 얘기는 많았습니다만 그 위력이 상당히 컸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압도적 지지 이유 그리고 의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압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달리하실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왜 열리게 됐는가? 그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의 뭔가 기본권을 제약하려고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이 과정들 속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대선 3수생이에요. 예. 17년, 22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고 있었고 또 직전까지 3년 동안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상당히 그 훌륭한 리더십을 선보였던 그래서 지난 그 총선에서 야권 192석이라는 물론 이제 그 중에 민주당이 한 172석 정도 됩니다만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왔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았던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당내에서 여러분들이 후보군으로 존재하셨고 또 실제 경선에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실력적으로는 훌륭하죠. 그러나 이분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일단 짧았고 그리고 이번 그 조기 대선에서 필요로 하는 대통령 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가장 부합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였다. 그런 것들이 당심에서만 그렇게 90%대의 이르는 그런 그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민심 역시 똑같이 89%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라는 건 지금 당 안팎에 있는 모든 분들이 봤을 땐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확실한 정권 교체를 담보해 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결과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지지가 상당히 반영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절반만 동의하죠. 왜냐하면은 짬짜면 아니었습니까? 국민 반, 권리당원 반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경선 룰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서 김두관 후보가 사실상 사퇴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100% 오픈 프라이머리,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했었던 그런 국민 참여 경선제가 사실은 산으로 가버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만이 많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냐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두관 후보가
님이 김대관 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 몸살이다가 오히려 정말 본선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정말 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나왔는 정당한 후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좀 몸살이다가 그런 정당성을 상당 부분 까먹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 후보한테는 본선 나가는 데는 분명히 유리했죠. 거의 90% 됐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국민들도 50%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80%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어떤 지지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100% 오픈 프라이머리 했다고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받았던 지지율을 뚫을 수 있을까? 물론 뚫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원칙을 그냥 견제했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이재명 후보가 더 돋보일 텐데 사실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끝에 가서 호남과 수도권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역전당할 뻔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이런 룰을 세팅하는 것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소탐대신한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정말로 이 국민 참여 경선이 다른 제 후보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었을까? 사실 이번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있고 나서 그 4월 27일 최종 후보가 선택될 때까지 한 20여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국민 참여 경선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랬다면 더 큰 격차가 벌어졌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의 경선 룰을 가지고 비민주적이다,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추대하기 위한 그런 룰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당원 50%, 민심 50% 아닙니까? 저희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1차는 어쨌든 100%였죠. 1차 100% 여론조사라는 그 자체가 사실 8명 중에 4분을 컷한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 100%의 여론조사가 순수 국민 100%가 아니라 결국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까지 정도 이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조차가 진짜 국민의 민심이 다 정확하게 반영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역시 있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사실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까지 그 앞단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도 이 대통령의 파면에 의한 조기 대선 국면이 치러졌는데 그때는 제가 그때 저도 이제 당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를 복기해 본다면 2016년 12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로 거의 저희 민주당의 대선에 참여하겠다는 후보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캠프를 차렸어요. 그리고 이 국민 참여 경선이 언제 선거인단을 모집을 시작했냐 하면 2월 15일 날 시작했습니다. 3월 4일까지 해요. 근데 대통령은 언제 탄핵당했습니까? 3월 10일 날 탄핵당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대통령의 탄핵과 한 관계없이 한참 전부터 이 국민 참여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을 거라는 국민의힘의 그런 바람이 워낙 세게 작동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또는 기각당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모은 당력을 총 집결해가지고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한 게 아니라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 국민 참여 경선을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간의 사정, 이것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각 정당이 그 어떤 경선 룰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이 판단하는 상황들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좀 믿음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치 변호사님, 네. 9대명 결과 뭐 현실화됐습니다. 이게 과연 이 후보와 민주당에게 유리하기만 할까? 이런 틈새적인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하기만 할 것이냐, 이 후보에게 앞으로 이제 본선 과정에서 유리하게만 작용이 될 것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완사이드하게 지금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도 다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내지는 국민 입장에서 비춰진 독주 독선, 뭐 입법 독주가 주로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게 된다면 행정부도 갖게 되고 입법부도 갖게 되고 여기에 사법부, 검찰, 뭐 국정원, 인사권 다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 본선에서 국민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아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지금도 이미 사실상 이재명 정부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87년 체제의 헌법, 그게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직접 대통령을 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5년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87년 체제입니다. 그것을 깨트린 게 누구죠? 그게 민주당 아닙니까? 사실상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사실상 대통령, 사실상 내각의 수상인 것처럼 지금까지 끌고 오고, 그거를 이게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가 이건 비상계엄 사태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87년에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를 의원 내각제식으로 지금 끌고 왔는 건 아닙니까? 행정부가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하고 거기다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해제하면서도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 좀 그만 좀 해가지고 국가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직접 대통령까지 되어버렸다? 그럼 그건 대통령이 아니고 아까 제가 뭐랬죠? 총통인 거예요. 총통.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거기다가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계, 거기다가 MBC, JTBC로 대변되는 이 언론계까지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일극체제로 지나치게 갈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반작용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로 결집되고 있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 하지만 이제 한 40일 뒤에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좀 전에 앵커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200명에 가까운 국민의 민주당,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김상욱 후보, 그러니까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까지 지금 끌어다려서 사실상 거의 200석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입법부, 거기다가 행정부로서의 모든 권한, 나아가 헌법재판소에도 2명 더 본인들이 넣어가지고 사실상 헌법재판소 또한 본인의 어떤 지지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충분히 현실화되고 투표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주저함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 마치 나는 민주당은 중도 우파다, 그리고 성장이 먼저다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하는 그런 논리가 국민들의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어떤 그 언행을 통해서 그 얘기와 실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투표로 표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좀 반박 좀 드릴게요. 뭐 길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이제 87 체제 지금의 현행 헌법이 직선제다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직선제의 의미가 뭐죠?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대통령도 저희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고 또 총선도 국민이 직접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어느 일당에게 힘을 몰아줬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공산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난 87년 체제 이후에 87년도 이후에 많은 여소야대 국면도 있었고 또 여대 야소 국면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대 야소 국면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공산당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대통령이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민의힘이 4월 총선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집권당인 저희 국민의힘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그 국민의힘은 공산당인 거 자일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세력에게 힘을 모아줘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국민의 판단이고 국민의 선택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존중해야 된다. 저 이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견제 세력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러면 견제 세력이 그 소수였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 소수 그 야당이 있었습니다. 8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을 충분히 견제해냈어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견제해냈느냐 하면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이 집권하고 있는 다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요구를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기 직전에 거대 야당이 압도적으로 뭐 그 입법 독주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일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헌법재판소가 그때 판단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협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주체여야 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주체인데 그 부분을 야당을 반국가 세력처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이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을 탓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뭐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 견제에 대한 몫은 국민의힘의 또 과제로 남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김민석 그 의원이 아마 권했다고 하죠. 그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묘역을 참배를 한 건. 이후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이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 후보? 일단 어제 이제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그 일정이 현충원 참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충원에 참배하게 되면 현충탑을 참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 묘역을 돌게 되는데 어디를 갈 건지는 미리 이제 일정을 좀 짜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돌아서 김대중 대통령 묘역까지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일정이 짜여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도 있어요. 거기를 들렸다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이제 그 김채고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고 김채고 의원의 말씀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는 저희가 또 왜 가야 되죠?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하셨을 때
과거 2000년 DJP의 97년 예. 97년 DJP 연합이 성사되게 된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박태준 전 총리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그 DJP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진보 진영의 첫 번째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중도 우파까지를 아우르고 간다고 한다면 여기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 참배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그리고 박태준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포스코의 지금 이제 포항제철이 포스코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거기에 회장을 역임하셨잖아요. 예. 포스코라는 이 회사, 포항제철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대표적인 또 그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취지에서 다녀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흔쾌히 수용해서 거기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도 참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여준 환경부 장관 좀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쪽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시다시피 뭐 보수의 책사 저는 보수의 책사는 이미 문재인 캠프에 윤여준 전 장관이 들어감으로써 효용이 끝났다. 끝났다. 그러니까 저는 마치 그 민주당 쪽에서 보수의 책사를 이재명이 껴안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윤여준을 통해서 친문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여준이라는 분이 누굽니까? 사실 처음으로 봤을 때는 노태우 대통령 북방 외교라든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뭐 KTX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의 책사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서도 좌 김종인, 우 윤여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한때는 안철수 캠프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캠프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윤여준이 나의 책사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한 300명은 더 있다라고 하니까 시쳇말로 빡쳐가지고 바로 문재인 캠프로 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재인의 어떤 후보의 외연 확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그때 또다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종인, 윤여준 그 두 분 책사가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좀 은퇴하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이분이 가서 상임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과연 중용할 것이냐? 오히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 총선 때의 어떤 그 후보를 픽업하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을 봤을 때 오히려 윤여준 후보는 전 장관은 어떤 쓰임새보다는 얼굴 마담 역할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용도 폐기될 가능성 오히려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안 봐요. 그 윤여준 전 장관님께서는 여전히 역할이 크게 있으실 것이고 그 큰 역할을 이번에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이 정말 그런 정도의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윤여준 전 장관님을 후원 회장으로 아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윤여준 전 장관이 나는 뭐 그럴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해서 거절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을 오신 것에 대해서 충격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여준 전 장관께서 완전히 이 역할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을 말씀 주셨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 그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하시고 2016년도에 우리 민주당으로 왔을 때 똑같은 평가가 있었어요. 근류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역할 없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을 당시 총선에서 1당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건너가셨고 그 국민의힘에서 22년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윤여준 그 전 장관께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분 한 사람이 왔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사상 그리고 그동안 이 보수 진영에서 그 꿈꿔왔던 것들이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또 윤여준 그 상임선대위원장께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 혹시 모실 저는 그래서 참 꽁 대신 닭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실제 모시고 싶었던 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윤여준, 김종인 했을 때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그 김종인 후보가 훨씬 그 의원이 훨씬 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그 문재인 다 그 두 분을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윤여준 장관이 대통령을 누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금시초문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접 뭐 한두 번 뵀지만 그분의 책이나 정책집은 제가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관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예전에 노태우의 제갈량이다라고 전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난 그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이분이 플러스가 된 어떤 정책을 내놨죠. 그렇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마담으로서 그 이미지를 차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훨씬 큰 것이죠. 사실 그 이분과 관련해서 그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 개혁신당 우리 이준석 캠프에 가가지고 우리의 그 미래는 이준석이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재명 후보로서는 김종인 후보를 모시고 오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플랜 B가 누구냐라고 했더니만 윤여준 이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윤여준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꼭 모시고 오면서 그분이 어떤 인적 확장력이 있습니까? 이분은 책사입니다. 책사는 뭐예요? 그분의 전략과 정책입니다. 이 부분이 전략과 정책이 그 이재명 캠프에서 어떤 공약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공약이 나오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변인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쓰이네요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예, 어차피 그 다른 우리 진영에 있다가 다른 진영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 진영에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 쪽 진영으로 넘어가신 맞습니다.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개인의 소신과 철학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어떤 능력의 유불리 그 능력의 차이 때문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시죠. 네. 네. 한마디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은 이 소위 말하는 반명연대 거기에 이준석 의원도 지금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은 이제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빅텐트가 쳐진다면 거기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전히 그 부분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사실 본선 레이스가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광팔면 광값이 똥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로서는 최대한 우리 부동산으로 말하면 알박기 비슷한 것이죠. 어떤 그 본선이 진행되면 될수록 몸값이 높아지는데 지금부터 빅텐트에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값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이른바 박근혜 키츠로서 이 바닥에 굴렀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실 지난번 대선도 0.72%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번도 그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본인의 카드를
빅텐트 얘기하는 순간 본인의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선 있기 직전까지도 몸값을 높여서 이 당락에 대한 어떤 그 예컨대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그쪽으로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고, 정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할 가능성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추후에 정말 치열한 여론조사 결과 치열한 어떤 박빙의 승부로 갔을 때에 어느 쪽으로 이 그 본인의 어떤 그 몸을 맡기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쪽 다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핵심이, 그 의사결정을 핵심이 오히려 이준석 자체보다는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상당히 실릴 가능성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백전노장 간의 수싸움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이 문제도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볼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